자, 우리 노인의 신체적인 변화라고 해서요. 일단 우리 노인 나이 몇 살로 정하기로 했죠. 이거는 우리 보건행정 쪽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노인 나이를 65세로 정하기로 하고 있죠.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는데요. 노인의 신체적인 변화는 탄력성, 호르몬, 능력들, 세포수 대체적으로 다 감소하게 되니까 노인의 신체적인 변화에서 특징적으로 증가하는 것들만 외울 거예요. 특히 혈관 저항하는 힘이 커진다. 혈관에 이물질이 막 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은 힘으로 보내줘야 하거든요. 우리 혈관 저항하는 힘이 커진다. 맛 중에서는요. 쓴맛, 신맛은 증가하죠. 그래서 시옷 들어가는 맛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혈압 없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생겨요. 혈당 없던 사람도 혈당이 높아지게 되죠. 그 다음에요. 우리 심장에는 판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판막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에서 역류 방지와 관련이 있잖아요. 판막이나 일종의 심근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심근의 두께도 증가하고요. 손발톱의 두께도 증가하게 되죠. 눈부심도 증가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된다. 위에 타액 분비되는 것들도 감소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특히 기침 반사 감소한다 했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기침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호흡기 분비물이 많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손발톱이 나오죠. 기본관으로 잠깐 가보면요. 자, 손발톱 나이가 들면서 또 우리 대상자 두꺼워지다 보니까 기본간호에서 대상자에게 손발톱 개인 위생 관련해서 따뜻한 물 혈액순환 돕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죠.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잘랐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 특징적으로 또 크게 변화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적 욕구나 관심은 그대로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성욕이 증가한다. 이런 것도 들리고 성욕이 감소한다. 이거 대체로 그대로 유지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요. 우리 여기 노인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노인간호다 보니까 우리 다른 파트 쪽에서 같이 겹치는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환, 대표적으로 노인성 질환이라고 해서요. 치매, 중풍, 파킨슨 이런 질환이 있다면 우리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고르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나이 기준은 안 돼도 65세 미만이어도 치매나 중풍, 파킨스 같은 노인성 질환들은요. 신청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노인성 질환이 있는 대상자들을 먼저 고르라고 했던 것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신청하는 사람은 당연히 본인이에요.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대리인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청했어요. 그러면 어디에 신청하는 거예요? 그죠? 공단에 신청하는 거고요. 공단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공단에 신청을 하는데, 이 공단 직원인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공단 직원이 방문을 해서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오게 돼요. 자, 그러면 방문조사 와서 얼마나 우리 대상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운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판정이라고 해서 조사한 거를 제출을 합니다. 공단에 제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 판정이라고 해서요. 등급 판정한다. 여기서 등급판정위원회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서요. 제가 아까 돈을 주는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꼭 기억을 하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우리 지금 노인간호 정리하고 있지만요. 이게 어찌됐든 간에 노인과 관련된 내용들 2교시 보건간호학 개요의 보건행정 쪽 내용과 겹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될 거 중요한 것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등급 판정이 딱 매겨지잖아요. 등급이 어떤 식으로 되죠? 그죠? 1, 2, 3, 4, 5,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으로 구성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길게 더 나갈 수 있지만 이것까지만 설명하고 여기서는 마칠게요. 자, 이 등급 판정이 매겨지게 되는데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이거든요. 이게 8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9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거 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으로 구성되는데 이렇게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집에 있으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 아니면 간호조무사 선생님에서요. 재가급여 받을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시설급여라고 해서 의료시설급여를 얘기하는데 이런 거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재가급여에 들어가는 거 확실히 암기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방문자 들어가는 게 3개가 있어요. 방문 목욕, 방문 요양, 방문 간호. 그 다음에요. 하루 중에 일정 시간을 제공하는 주야간 서비스가 있고 일정 기간 제공하는 단기 서비스, 복지용구를 이용해서 도움 주는 기타 재가급여가 있는데 이놈들 재가급여를 확실히 암기하시면 앞으로 문제 풀 때 훨씬 쉬울 거다라고 얘기했었고 이번에 상반기 시험에 나왔던 것들 중에서도요. 그 재가급여를 확실히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 방문간호는 재가급여에 포함된다. 방문 목욕은 재가급여에 포함된다. 주야간 서비스는 재가급여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재가급여는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추가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지만 더 길어질 것 같아서요. 그럼 노인간호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나중에 보건행정과 관련된 거를 한번 더 짚도록 할게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노인간호에서는 지금 이렇게 특징적으로 증가하는 것들은 반드시 외워주시고, 그동안 분비되고 능력을 발휘했던 것들, 탄력성들 이런 건 다 감소될 거고, 그 외에 특징적으로 증가하는 것들만 확실히 암기하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노인은 약물에 민감하거든요. 적은 용량의 약물이라도 조심히 써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약물은 우리 몸에서 배출되고 쪼개지고 해독하는데 두 가지 큰 기관이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를 배신하고 간대, 그놈의 새끼 나를 배신하고 간대로 기억하자고 했어요. 신장의 배설 능력과 간의 대사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약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약물이 제대로 대사되고 쪼개지지 않아서 중독에 잘 걸린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약물에는 민감하지만요. 인슐린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쵸? 인슐린 같은 경우는 민감성이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의 민감성이 감소된다. 이것도 비교해서 기억하자고 했었죠. 약물에 민감해요. 질환에는 민감합니다. 감기로도 돌아가실 수 있어요. 약물에 민감, 질환에는 민감한데 반면에 인슐린은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밥을 먹었으면 당을 좀 낮춰주려고 인슐린이 막 분비도 돼주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느릿느릿 작동한다, 느릿느릿 작용한다 라고 해서 인슐린의 민감성이 감소됐다, 인슐린이 둔감해진다 라고 해서 비교해서 보자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노인의 수명과 관련해서요, 전체 수면 시간은 짧아진다. 렘 수면은 유지되거나 감소되고, 특히 비렘 수면, N렘, 비렘은 수면은 짧아진다. 이 비렘 수면 중에서도 꼭 기억할 거 있어요. 꿈을 꾸지 않는다. 3, 4단계고요. 비렘 3, 4단계는 잠든 지 15분 후 근육이 풀어지는 이완, 목류증, 윤호증 증세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자, 렘 수면은 꿈꾸는 단계고 5단계라고 해서요. 이거 말고도 우리 비렘 다른 단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비렘 3, 4단계, 렘 5단계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자고 했었습니다. 꿈꾸는 단계가 무슨 단계예요? 렘 수면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심리적으로요, 증가하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자, 노인의 우울증 경향 증가하고요, 수동적인 경향, 수동성 증가합니다. 그럼 반면에 능동성은 감소할 수 있겠죠? 경직성도 증가해요. 의존성도 증가하고, 사물에 대한 애착심도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노인 우울증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그쵸. 두통, 소화불량 같은 신체적 증상을 동반한다라는 것들 기억해 줄 수 있고요. 경직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융통성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융통성도 없고 새로운 변화 싫어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요, 노인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해 줄 수 있어요. 이거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들 같이 기억해 줄 수 있고요. 자, 노인이 수술했습니다. 수술 이후에 가장 많은 합병증, 무기폐와 폐렴인데, 특히 이거는 기본간호 수술 쪽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대상자의 수술 이후에 올 수 있는 가장 흔한 합병증이라고 보면 이런 호흡기계 합병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이런 호흡기계 합병증이 있다 보니까 기본간호에서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한다고 하면 수술 이후에 당연히 심호흡 기침 격려하겠죠. 수술 이후에 심호흡 기침 격려하는 것들이 중요한 간호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조기 이상시키는 것들 중요한 간호입니다. 자, 심호흡 기침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우리 인스피로 미터라고도 하고 인스파이로미터라고도 하는 강화 폐활량계 있잖아요. 이런 것들 공 불어 올리는 거, 이렇게 해서 공 불어 올리는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후 하고 부는 게 아니라요, 얘를 들어 올리는 거다 보니까 빨아들이는 거죠. 공기를 흡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화 폐활량계 수술 이후에 도와줄 수 있는, 호흡 도와줄 수 있는 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폐렴 같은 경우는 폐에 생기는 염증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 폐렴 구균이라고 해서 필수 예방접종 항목으로 들어갔었죠. 폐렴 구균 필수 예방접종 항목 몇 급에 들어갔었죠? 그죠? 2급에 들어갔었습니다. 2급이면 우리 격리도 할 수 있고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는 것들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해 줄 수가 있고요. 자, 얘가 만약에 예방접종 받았다고 하면, 폐렴구균 예방접종 받았다고 하면 우리 예방접종 이후에 올 수 있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었어요. 그때 그거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쵸? 국소적인 감염의 4대 증상인 발을 동동 구리는 게 아니라 발을 통종 구리자 해가지고 발열, 발적, 통증, 종창이었던 것도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우리 모르핀은 뭐예요? 전신마취 유도제면서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잖아요. 노인에게는 호흡근을 마비시킬 수 있어서, 노인에게는 호흡을 지나치게 억제할 수 있어서 가급적 쓰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모르핀은 워낙 중요해서요. 기본간호, 성인간호, 양미에도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억해 줄 게 뭡니까? 그쵸? 일단 서호흡을 유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왔으니까 같이 해야 되죠.
성인의 기본 호흡수 몇 회로 알고 있을 거예요. 성인의 기본 호흡수, 신생아의 기본 호흡수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도 영상을 찍어 올렸죠.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심근경색증일 때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심근에 괴사가 있는 거니까 그때 니트로글리세린 효과 없어요. 니트로글리세린은 협심증에 효과가 있는 건데 이 V로 주사했던 것도 같이 기억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노인의 시기요. 갱년기에는 저칼로리로 줄게요. 왜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니까 저칼로리로 줄 수 있고요. 단백질은 크게 제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채소과일, 칼슘 풍부한 유제품, 두유 같은 거 줄 수 있고요. 특히 비타민C와 철분 같은 경우는 빈혈에도 도움되고 철결핍성 빈혈 같은 거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특히 철분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 모든 약물은 물이랑 먹는 게 제일 좋지만 철분제 같은 경우는 비타민C가 많은 주스와 같이 먹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액체 철분제 같은 경우는 치아를 변색시킬 수도 있어서 빨대로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골다공증은요, 비타민 D, 칼슘, 우리 밖에 나가서 햇빛 받는 것도 도움되고요. 특히 비타민 D와 칼슘은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되니까 도움이 된다고도 얘기했었습니다. 자, 요실금은요, 우리 골반 근육 강화 운동 해줄 거예요. 특히 요실금도 기본 간호에서도 나오거든요. 요실금, 내 의지랑 상관없이 소변이 나가는 건데요. 요실금이 있을 때 소변, 팬티에 지른다고 해서 수분 섭취를 제한해서는 안 되죠. 충분한 수분 섭취 해줄 겁니다. 그리고요, 화장실, 규칙적으로 갔다 오는 거 너무 도움되는 거죠. 그리고 요실금 같은 경우는 습기 때문에 회음부가 축축하게 되면 피부에 발적 같은 것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회음부를 자주 노출시켜주는 것들이 요실금의 중요한 간호로 나오기도 하죠. 자, 성생활과 관련해서요. 노인의 성생활, 부부 사이의 성생활과 관련된 이야기 하는 것들, 노인의 성적 욕구는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성생활과 관련해서 노인도 건강한 성생활 유지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우리 뇌졸중이라고 해서 뇌졸중이 있다고 해서 성생활로 인해 추가적인 뇌졸중 유발시키지 않는다, 야기시키지 않는다,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노인의 성기능의 변화 일으키지 않는 수술 3개가 있어요. 자궁적 추술, 유방절제술, 전립선 절제술 이런 것들 있고, 자, 그 다음에 성욕도 변화가 없다 했던 거, 큰 변화 없는 것들은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해 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보면 전립선 절제술이 나왔죠. 이거 성인 간호에도 나오거든요. 자, 성인 간호,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대상자가 전립선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일단 전립선이 얼마나 커졌는지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똥꼬에 손가락 넣어보는 거 뭐예요? 그렇죠. 직장 수지 검사 확인할 수 있죠. 자, 절제했어요. 그러면 이때 수술하고 나서 유치도뇨 고정할 건데요. 방광에 소변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방광을 지속적으로 씻어줍니다. 그렇죠. 소변 맑게 유지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세척시켜준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방광을 지속적으로 세척시켜준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유치도뇨 소변주머니는 당연히 잠그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요. 우리 이때 전립선 절제술 시행한 대상자 방광 기능의 원활한 회복을 돕기 위해서 치골상부에 무슨 찜질 했었죠? 그쵸, 온찜질 했던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엔 유방절제술 볼게요. 유방절제술이 또 성인간호에도 나오고, 자, 일단 유방암 자가검진 같은 거 얼마나 자주 하실 거예요? 매달 할 거죠. 매주도 아니고 매년도 아닙니다. 매달 생리 끝나고 2에서 7일경에 유방이 부드러워지는 시기에 해줄 수 있었고요. 유방을 검진을 하잖아요. 유도 짜봐요, 안 짜봐요? 그쵸, 유도도 짜본다. 분비물 안 나와야 되고 외측부터 안쪽으로 돌아 들어오면서 검진도 해보게 되잖아요. 그쵸? 목욕 중에도 시행할 수 있고요. 당연히. 자, 유방 절제술을 시행한 대상자는 팔 부위에 환부 쪽으로 압박 드레싱 같은 거 할 수 있었죠. 이유가 뭐였어요? 땡땡 붓거든요. 그쵸? 림프액이 빠지면서 압박 드레싱 하는 이유가 수술 부위 잘 붙으라고 유합 촉진하기 위해서 압박 드레싱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연결시켜서 꼭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유방절제술 한 대상자 운동, 팔 운동 있었죠. 그쵸? 손가락으로 짚어 올리는 것들 다 되고 손가락으로 벽 기어 오르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쵸? 머리 빗기도 다 돼요. 근데 모래주머니 들기는 안 됐죠. 모래주머니 들기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또 볼게요. 골관절염이라고도 하고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하는데 연골이 많이 다른 거예요. 물렁뼈가 닳았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아플 수 있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특히 관절이 뻣뻣해지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절에 부담 없는 운동 수영을 해주세요. 반면에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저체중이 자르고 여자가 호발하게 되는데요.
여성이 호발하게 되는데 뼈에 구멍이 막 나 있으니까 내 체중을 실어서 눌러주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체중 부하 운동 안 한다. 근데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근육과 뼈에 힘을 실어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라고 기억하자고 했었죠. 자, 우리가 밑에 보면 노인성 난청, 특히 노인성 난청이라고 해서 특징이 뭐죠? 어느 음에서 난청이에요? 그죠? 고음에서 난청이니까 대화할 때 눈을 똑바로 보고 저음으로 또박또박 알아들을 때까지 말하는 것들. 자, 시각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상자가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들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물의 위치를 설명하거나 할 때 당연히 대상자 기준에서 시계 방향으로 설명하거나요. 대상자 기준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설명하거나. 자, 내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저쪽, 그쪽 지시대명사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들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치매와 관련해서요. 우리 치매 노인은 특히 보건소 안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보호자를 교육하는데요. 우리 치매 노인의 식사할 때요. 물 마실 때 빨대가 부착된 컵으로 마시는 거 굉장히 안전한 거고요. 가벼운 숟가락 아닙니다. 내가 숟가락을 들고 있구나 인지할 수 있는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사용하고요. 식사를 하려고 우리 대상자가 앉았을 때 막 뼈 발라주는 거 아니에요. 식사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미리 가시나 뼈를 제거해 두고 우리 대상자가 밥에 독약 넣었다고 하면 먼저 먹어보는 시범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밥 또 달라고 하면요.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런 이야기들 해줄 수 있죠. 노인의 운동이라고 해서 산책이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한다고 하면요. 그거에 같이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려주고 환기시켜주는 것들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죠. 의심이나 망상, 환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상자가 누가 내 거 훔쳐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훔쳐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찾아볼까요? 라고 하는 것들 의사소통 같이 찾아볼까요? 라고 해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노인 학대 신고 어디 하실 거예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거 아동학대, 아동간호에도 나오거든요. 그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학대 종류를 물어보기도 해요. 작년 상반기에는 학대 종류를 물어봤었죠. 특히 신체적 학대는 뭐죠? 그죠? 말 그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몸을 괴롭히는 것들이 다 신체적 학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 학대는 폭언을 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집안에서 뭐 왕따 시킨다거나 이성교제 못하게 하는 것들, 재정적 학대 또는 경제적 학대라고 해서 돈과 관련된 것들, 노인이 돈이 있는 사람인데요. 대상자가 돈이 있는 사람인데 노인의 돈을 갈취하거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런 것들 경제적 학대, 재정적 학대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임은요 말 그대로 방치하는 거거든요. 아까 경제적 학대 같은 경우는 돈이 있는 노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임 같은 경우는 돈이 없는 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대상자에게 필요한 뭐 틀니 같은 거 의치 안 해준다거나 지팡이를 안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방치한다, 방임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 방임은 학대지다 못한 노인이 스스로 자살을 생각한다거나요.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포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기 방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기는요. 시설 입소시켜놓고 연락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기로 들어가게 되고 진압력이 떨어지는 치매 노인 같은 경우 일부러 집 밖에 나가게 하는 것들도 유기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이거랑 비교해서 이런 아동학대, 아동간호에서도 나오잖아요. 아동에서 방임 같은 건 뭐죠?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 무단결석시킨다 이런 거는 또 방임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자, 노인간호는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